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주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죄 취지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뭐 정치평론의 장은 아니고 사법평론의 장도 아니니까 그 판결에 대한 뭐 이야기는 그렇고 관련 보도는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눈에 띄는 보도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현상이? 저희가 사실 그 이슈별로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좀 짚어왔잖아요. 그런데 사안이 달라지지 이 언론사들을 쭉 펼쳐놓고 보면은 사실 좀 구도가 비슷합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중에 조선일보가 유달리 좀 튀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앙 동아 같은 경우에 오늘 사설을 보면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상이 우려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동아는 사법의 정치화 논란도 언급을 했고, 중앙일보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문에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사설 두 개를 다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을 비판하는 논조로 썼거든요. 이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지우고 후보 한 명만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지금 현실을 잘 진단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그 앵커가 우리가 지금 이제 언론 비평을 하는 코너니까 당연히 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만약에 지금 정치 평론을 하거나 사회 평론을 하라 그런다면 어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는 전형적인 그 사법의 정치화의 전형적인 판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치의 사법화는 아시다시피 여의도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 서초동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쉽게 표현하면. 사법의 정치화는 검찰이나 법원이 정치적인 부당한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했을 때를 의미하잖아요. 어제 저는 굉장히 그 어떤 의도를 담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대법관들의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진 판결이라고 보는데 그걸 여기서 더 펼쳐놓을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그런 장르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런 저의 관점을 일단은 배제하고라도 매우 이례적인 것은 맞잖아요. 어제의 그 판결이. 여기서 이례적이라 함은 그 속도. 초고속으로 파기환송을 내렸다. 그러면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을 때 언론이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는 우리가 비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노 기자가 얘기해 줬듯이 신문은 편집 방향이라는 게 있고 사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방향성과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향한결에는 오늘 사설을 보면 아주 강하게 제가 아까 논평했듯이 사실상 사법의 정치화의 현상이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사퇴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어정쩡한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비론 양시론처럼. 근데 신문은 그렇다 치는데 그럼 방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우리가 또 별도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메인 뉴스를 보면 역시나 아쉬운 장면이 목도가 되는 거죠. 그냥 펼쳐놓기. 즉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러하다. 2심과는 뭐가 달랐다. 그냥 이렇게 펼쳐놓는 거. 대법원의 이번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전달해 주는데 그치고 있지. 대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너무 모자랐다. 예, 이거는 사실은 좀 동어반복이긴 해요. 우리가 사안이 다르지 언론 비평할 때 늘 이 부분을 아쉬워했잖아요.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 부분은 짚긴 짚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든 안 보든 간에. 예. 근데 이 지점이 방송은 거의 뭐 없어요. 예. 조금 뭐 있는 그렇죠. 매체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 MBC나 JTBC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좀 있는 편이고 KBS나 SBS는 아예 그냥 평면적으로 그냥 전달하고 말아버리는. 예.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파기환송심을 대법원처럼 신속 선고해서 법적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런 걸 사설로 썼거든요. 지금 모든 언론도 그렇고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된 대법원 그 판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와중에 오히려 더 법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부터가
있다. 이건 언론사로서 합당한 요구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걸 하나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래도 좀 변했다. 박장범 사장 되고 나서 덜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긴 하는데 어제 보도들을 좀 이렇게 펼쳐 놓으면은 소수 의견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 KBS나 뭐 MBC랑 SBS 비교를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건수는 되게 많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보도 건수는 많은데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출연을 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기자들이 출연해서 이 법적 판단에 대해서 리포트에 담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들을 잘 풀어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냥 그 파기환송심 절차에 대한 것만 이야기만 하면서 소수 의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우려점을 밝힌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것도 짚어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방송은 신문은 100번 양보해서 각자의 어떤 편집 방향이라는 게 있고 그 편집 방향이나 논조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문을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구독 체제니까. 유튜브도 그렇죠. 비슷해요. 유튜브도 그렇죠. 구독을 누르면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찾아가는 거고 싫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그런 방송은 이제 별도의 평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늘 활자 매체와 방송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평론을 하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갖고 있죠. 예. 그런데 노 기자가 어제 얘기해 줬듯이 그 SBS나 KBS 같은 경우도 저도 어제 이제 일별을 해보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결정의 이례적인 면을 조목조목 짚을 필요는 있는데 왜 안 짚느냐. 가령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초고속 파기환송을 했느냐. 대법원의 의도는 무엇인가. 두 번째, 초고속 파기환송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적 절차적 하자는 혹시 없는가. 왜냐하면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티즌들이 아주 우스갯소리로 7만 페이지를 어떻게 9일 만에 다 읽느냐 그 사람들이. 이게 좀 야박한 얘기일 수도 있으나 아무튼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정도로 내용적 절차적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갖췄느냐 이번 대법원이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토록 강조했던 633 원칙이요. 선거법은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비추어 봐도 빨라요. 왜냐하면은 6월 26일까지라는 거 아닙니까? 3개월을 적용해도. 근데 대선 전에 하려고 아주 굉장히 빨리 그냥 전원합의체 회부하자마자 9일 만에 그냥 뚝딱뚝딱 결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633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 취지가 당선자가 부당하게 당선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김종배 시장이 부당한 형태로 당선이 되었어요. 이왕이면 의원으로 좀 해주면. 예, 의원. 네. 그런데 네. 김종배 의원이 부당하게 당선이 되었는데 이 사람을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네. 가령. 별로 안 좋은 거구나. 네. 네. 그러면 633 원칙에 의해서 빨리 1년 내에 이 사람을 내려보내고 그렇죠. 재보선을 치르자는 차원의 633 원칙이에요. 그렇죠. 633 원칙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선자를 상대로 한 원칙입니다. 취지가.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낙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633 원칙이 또 적용되는 거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짚을 포인트들이 있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 초고속 결정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편들란 얘기가 아니에요. 분석적으로 짚는 그런 조목조목 해부하고 파고드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방송은. 이런 게 없으니 방송이 유튜브에 밀린다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돌고 돌아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늘 이 유튜브 저널리즘 얘기하면서 유튜브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편향성 문제도 있고 확증 편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찌 됐건 평론가들이 다수 나와가지고 긴 시간 동안 막 입을 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해부하고 비평하고 논평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관점이 결여되고 해부가 결여되면 방송 뉴스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도 몸담았었고 지금은 유튜브에도 몸담았었으니까 저는 다 경험한 사람인데 방송 뉴스가 앞으로도 롱런하려면 네. 이 지점을 보완해야 된다. 예,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관점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판단을 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외피를 썼지만 사실 다 의도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일부를 선택한 사실들을 가지고 뉴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뭔가 배제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의도를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것도요. 제가 뭐 MC 멘트를 자꾸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노 기자가 얘기한 것도 핵심인 게 그렇게 우리는 무색무취하게 표피적 전달만 할 거야라는 게 가장 고약한 관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관점이 없는 듯한 관점이 가장 고약한 관점이에요. 관점이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관점인 거예요. 노 기자가 지금 얘기한 이 지점이. 그런데 방송 뉴스는 항상 우리는
진공살균 포장된 어떤 방송이야. 때가 하나도 묻지 않았어. 우리는 오염물을 절대 터치하지 않아. 라고 본인들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예요. 이제 이게 이제 예. 전통적 저널리즘에서는 이제 객관성이라는 게 과연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뭐 이야기로까지 그러니까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언론이 어제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보도해야 될 것인가, 포인트를 뭐를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는 두 가지였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판결 내용의 정합성의 문제가 당연히 그건 기본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판결이 미치는 영향,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일단 후자부터 이야기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게 대선 전의 불확실성 내지 논란의 거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면 그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거 해소에 일조하는 것이냐, 오히려 불확실성과 이거를 더 키웠느냐,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키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제의 판결이 아주 극단적으로 파기 자판이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파기 자판으로 가가지고 아예 이걸 확정 판결로 만들었다면 판결에 대한 수용 여부는 떠나서 일단 그 불확실성 요소는 제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정리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법원에서 속도를 내므로써 뭔가를 정리해 줬다고 볼 수 없는 게, 어차피 또 파기환송심, 재상고, 그러면 대선 전에 못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전혀 성립이 안 된다라는 실효성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저렇게 서둘렀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하나 있고, 판결의 정합성 관련해서 저도 어제 생중계로 그 판결문 낭독을 다 봤는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고 저거 뭐야 했던 게, 유권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판단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거 보셨어요? 네. 인상. 네. 인상은 말 그대로 주관의 영역이잖아요. 그것은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앞세우는 걸 보면서 저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근데 그 지점은 아마 허위사실 공표죄를 다루는 기존의 어떤 판단에도 등장하는 표현들인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걸 받아서 얘기하자면 어제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낭독문은 사실심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3심은 사실심을 다루는 게 아닌데도 그럼 법률심을 다루는 거니까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느냐 예. 안 했느냐. 2심이 지금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이 무죄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의 급이 되는 사람들 3명이 2심에서 무죄를 내렸다면 그걸 완전히 뒤집으려면 정말로 정교한 어떤 법률적 판단 같은 거, 법리 해석 같은 게 등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 대법관들이 봤을 때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각에서 비판하듯이 그냥 1심 판결문을 복사한 것 같다라는 사설이 등장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심을 다루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대법원의 위상에 맞는 판결문이냐, 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제가 거죠. 볼 때 한마디만 더 첨언하면, 대법원이 어제 그렇게 인상이라는 이야기를 없어서 저는 오히려 대법원이 심판대에 올랐다고 보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대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어서 투표를 일정하게 왜곡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유권자들이 잘못된 인상을 바로 잡아준 게 어제의 판결이에요. 대법원 입장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대법원이 잘못된,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인상을 바로 잡아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자, 그런 인상을 심어줘서 이건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심판대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정치적 의미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예, 거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하나만 좀 첨언하고 싶은 건, 저는 좀 이렇게 요 몇 년 사이에 어찌 보면요, 지금 이 검찰의 수사 문제나 법원의 판단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화의 문제 의식이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됐는가를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본격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부터예요. 이게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직행해서 대통령이 된 이 윤석열의 당선으로 정점을 찍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법 권력 혹은 검찰 권력의 어떤 정치화. 근데 이것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처벌의 등가성, 처벌의 비례성이라는 키워드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시민적 관점이 중요하다 보는데 우리가 어제 판단이 나오고 나서 다수의 어떤 법률 전문가나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의 논평도 물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시민적 상식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이 막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뭘 안타까워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는가? 처벌, 사회적 처벌의 등가성이나 비례성을 과연 갖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문제제기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것도 과연 이것이 1위 대선 주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의 사안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시민적 관점에서. 이거는 뭐 법률 지식이고 뭐고 필요 없는 비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대법원의 이번 판단도 좀 비판할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까지 언론에 요구하긴 힘들 거예요. 특히 방송에는. 방송은 아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석과 해부도 잘 안 하는 판국인데 여기에다 너희들이 처벌의 등가성, 비례성 부분까지도 한번 탐구해봐라라고 요구했다가는 뭐 그냥 손사래를 칠 것이고요. 이 지점은 거의 뭐 신문의 사설 정도가 돼야만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한번 환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럼 비교 사례가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도이치권과 관련해서 오히려 손해봤다라고 했던 발언. 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돼 이미 저 고발이 이루어졌죠. 네, 그죠?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고 쳐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당선자였고 이재명 후보는 낙선자니까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 그러면 그거에 어떤 비례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형이 더 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이건 아주 상식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한번 더 지켜봅시다. 네. 어떻게 될지. 저는 그 점에서 하나 짚어보고 싶은 건 그동안 국민들이 비상계엄 이후에 관련 뭐 재판이나 뭐 이런 판단들을 봤잖아요. 그때 어제 소수 의견 중에 지적된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원칙을 정말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나왔는가. 요걸 하나 봐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선거 과정에서 나온 그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걸 처벌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판결이 맞느냐.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판단이 미칠 여파나 이런 것들도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죄가 과연 이제 더 유효한 죄목이냐. 네, 선진국가에서 과연 허위 사실 공표죄라는 것으로 이렇게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던져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감생심이에요. 지금 언론한테 어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은 특히 이제 방송은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이런 관점을 담는 행위 자체가 이재명을 유리하게 하고 대선판에서 특정 후보를 편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진공살균관.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뉴스는 요걸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외면받을 거예요.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예, 방송 뉴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갈수록 어찌 본다면 스트레이트 뉴스와 다른 어떤 해설 논평 기능이 이제 분리가 되고 네. 오히려 후자 쪽이 더 이제 관심을 받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른바 맥락 저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요. 맥락 저널리즘이 다시 각광받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비욘드 뉴스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의 저널리즘, 맥락 저널리즘이 각광받고 있는 이 시대에 물론 그게 편향의 우려도 있고 뭔가 불균형의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또 그것대로 이렇게 교정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특정 방향을 정하고 거기서 진행돼 나가면서 중간중간 교정해 가고 토론해 가면 되는 건데 지금 방송 뉴스는 아예 그 방향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전통적인 그냥 표피적 스트레이트만 전달한다. 그러니까 어제 뉴스를 펼쳐보면요. 방송 뉴스는 대법원의 논리를 확성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대법원의 어제 판단은 이러했다 그냥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서 그냥 끝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달만 할 수밖에 하게 되면 예, 그렇게 우리는 될 그냥 수밖에. 전달만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이 3시에 시작이 됐고 1시간 뒤에 한덕수 총리의 사퇴 선언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얘기 있는데 그건 빼고 요 관련 보도도 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언론에서는 이거를? 뭐 언론의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금 말했던 그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와 사실 또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지적을 하다 보면은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보도는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어제 한덕수 전 총리라고 해야겠죠. 이제는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정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만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질의응답조차 하지 않고 그냥 퇴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준 보도가 어제 그 지상파 3사 기준으로 보면 MBC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다 예상했던 거라 그런가요? 네, 뭐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그리고 뭐 유감 표명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뭐 내란 사태 같은 것들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 국민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보도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쪽을 일부러 편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보도가 좀 지속되고 있어 왔다는 게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중기형 보도도 계속 반복됐잖아요. 네. 한덕수가 뭐 행보가 이렇다, 뭐 사퇴를 언제 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그 날마다 펼쳐지는 그 한덕수 동향 보도, 한덕수 중계 보도 이것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 보면 고질병이 있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뭔가 그 비평 대상으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고질병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인정이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그것도 아니면 그러니까 정치 논평 기능이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마가 적절하냐 안 하냐 이건 얼마든지 얘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별로 얘기 안 구분해야 되는데 또 언론사들은 또 사설에서 따끔하게 짚어요. 예를 들면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경우는 한덕수의 행보에 대해서 최상목의 행보에 대해서 따끔하게 짚긴 짚습니다. 그런데 또 조선중앙동아는 그거와는 좀 결이 다르고 근데 또 동아를 거기다 묶으면 서운해할 거니까 요즘 동아는 많이 다르니까 아무튼 조선중앙 묶고 동아 따로 묶고 경향한겨레 따로 묶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요즘은 근데 뭐 아무튼 근데 이제 방송은 뭐 아예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표피적 전달 그게 위주죠. 그리고 그런 한덕수 동향 보도에만 치중하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한덕수 내지는 국민의힘 측 혹은 윤석열 측에 유리한 것이라는 별도의 판단은 안 하거나 혹은 하더라도 숨기거나.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공학적 접근법을 너무나 애용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덕수 출마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그 틀 속에서 이제 조망하냐면 단일화라고 하는 틀 속에서 조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치 평가는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출마는 기정사실로 해놓고 단일화가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마에 대한 어떤 평가는 그냥 건너떠버리는 결과를 빚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여론조사의 주요 대권 주자로 포함이 돼서 여론조사가 이뤄진다거나 또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뭐 보수 후보 중에서 뭐 1등이라더라 또 뭐 빅텐트 가능성이 전망이 된다 뭐 이런 보도들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번에 이제 사실상의 대권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비견한 그런 보도들도 일부 나오고 있던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정말로 양강 구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지지를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던 거고 그때 당시만 놓고 보면 지금처럼 뭐 소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거나 하는 인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과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는 비교인 거죠. 그 한덕수 총리의 그런 대권 행보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제가 약간 별도로 보론 차원에서 얘기하면 참 역설적인 게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그토록 해부하지 않으려 하고 터치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 언론이 가령 역설적으로 이런 지점에서는 또 사법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뭐냐? 한덕수 총리가 최근에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맞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월권을 하여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제동을 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월권이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줌으로써 제동을 걸어서 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료하게 법으로 담아내고자 야권 중심으로 권한대행이 그렇게 대통령 몫을 함부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를 담아가지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더니 그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법부를 그토록 뭐 해부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으려는 언론 입장에서는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죠. 그렇죠. 야, 사법부가 결정한 건데 한덕수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날 제가 한번 봤어요. 방송 뉴스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신문은 그래도 사설은 쓰니까. 근데 요즘 사설을 누가 읽습니까? 사실 이것도 좀 무의미한 얘기예요. 무의미한 예. 얘기입니다. 사실 예. 사설을 썼다라는 것으로 익스큐즈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면피가 되지 않는데.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신문은 방송 그날 보면요. 그런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가 갖는 사법적 문제점, 그 모순된 부분을 짚는 것은 MBC 뉴스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그냥 한덕수의 입을 통해서 쭉 그냥 펼쳐놓는 방식. 이게 뭡니까? 이게 난센스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린 거를 거부권 행사한 건데 한덕수는 이렇게 말했다. 한덕수는 이렇게 밝혔다. 한덕수는 이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러이러하게 비판했다. 끝. 이렇게 처리하고 말아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게. 그럼 이게 일관성도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 이 자리에 저랑 노지민 기자나 우리 김종배 앵커처럼 생각이 이렇게 좀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한번 다른 사람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론도 좀 해보고 생각이 완전 다른 사람, 저랑 만약에 굉장히 충돌할 법한 사람도 나와서 콜. 네. 좀 얘기도 해보고 법조 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고 콜. 아예 네.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우리만의 뭐 메아리 같은 느낌도 있어서. 인정. 네. 네. 인정. 그것도 인정. 이전부터 이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한번 정말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준의 일관성을 말씀을 하시니까 여론조사보도 기준의 일관성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KBS나 MBC가 조사했던 것들 보면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단순히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을 떠나서 한덕수 당시 총리가 대선 후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물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4월 11일에 아마 한덕수 전 총리가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갔을 텐데 그 이후에 나온 한덕수 전 총리와 이제 여론조사 관련 보도들을 쭉 통계를 내보면은 뭐 빅텐트나던가 아니면은 뭐 승산 이런 것들이 언급된 보도량이 여기에 대한 그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뭐 출마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평가한 보도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도 이게 사실 보도라고 하지만 단순히 사실만 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방금 전 문제의식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저는 이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기성매체라고 표현하겠는데 기성매체에 있는 기자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이 유튜브 저널리즘의 확증 편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아요. 예, 그렇게 해야 상호 발전하죠. 근데 진짜 본인들의 어떤 그런 누적된 한계,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온 이 관행, 이거를 타파하려는 내부적 움직임이 없이 그렇게 비판하는 건 정말로 이건 적반하장이에요. 예, 이거는 상호 비평을 하려면 힘이 훨씬 더 세고 훨씬 더 자본도 많고 사세가 많은 큰 그런 데서 자기 비평적인 거를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러니까 선견지명에 있어서 그런 속담을 남긴 걸까요? 뭐 남의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본다 그런 취지인가요?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상호 비평 얘기를 항상 하는데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있는 리포트 중에서 뭐 혐오 거짓 궤변에 언론이 마이크를 내줬다 이렇게 구체적인 언론사를 일부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또 이제 화면에 로고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보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MBC가 그나마 좀 낫다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마치 MBC가 보도가 무결한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건가 싶긴 한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있고 타사에서도 그 보도에 대해서
대해서 비평한 보도에 대해서 뭔가 문제 의식이 있다면 같이 좀 비평을 하면서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조금 전에 이재석 기자가 일관성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덕수 어제 사태의 변만 봐도 일관성 얘기가 금방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그러니까 발전한 나라고 지금 통상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사퇴한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그 텍스트만 그냥 텍스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도 얼마든지 얘기될 수 있는 사태의 변은 그냥 전달될 사안이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끝이 없네요. 따지다 보면 알겠습니다. 도안목이 안 돼. 예. 마무리하죠. 예. 네, 토론을 기약을 하면서 언젠가에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